청약 전문가로 많이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원룡이님 모셨고요. 오늘은 분양권이 아니라 우리 스타일대로 투자 얘기를. 네, 투자, 네. 적폐, 다주택자를 위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월용이라는 닉네임 갖고 있고요. 그 월급을 용돈으로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회사 다닐 때 이 월급 봉급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봉급자. 예, 부동산 활동 시작하기 전에 예전부터 그냥 지었던 이름인데 네.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네요.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지금은 실거주장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완전히. 네, 이 고가 아파트는 실거주장으로 대세로 변한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님은 투기꾼이 난리를 치고 있어서 막 네. 대국민 담화까지 막 했는데 네. 아니군요. 우선 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집이 없다. 마음이 그러면 되게 강팍해지죠. 내 집을 빨리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앞에 후추쌤도 저도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영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한 이유는 그런 마인드하고 투자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일부 굉장히 생각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감당 수준의 가격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울이요? 예, 서울 말고요. 수도권에 이제 6억대, 7억대 이하짜리가 아직은 감당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풀어준 게 서민 실수요자 요건도 풀어줬잖아요. 생애 최초도 풀어줬고. 그럼 최대 80%까지 아무리 안 나와도 50%, 60%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대출 땡기고 신용대출, 네, 생활안전자금 땡기고 그렇게 하면 실투 2억으로 6억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오지 않나. 2억이면 비벼볼만 하다. 네. 솔직히.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올랐는데 이게 감당한 수준이 되니까 또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거품입니까? 아니요. 저도 서울 오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채 팔고 세 채 팔고 서울 살고 싶다. 이런 거. 근데 못 파니까 문제고, 예, 주거지를 바꿔야 되니까 문제고. 제가 실제로 작년 이맘때쯤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강남으로 올까 말까. 근데 강사인데 쪽팔립니다. 강남이 없어요. 네, 와야죠. 근데 또 포기했어요. 저는 수원 살거든요. 그럼 그 주거지 안에서 처가도 있고 본가도 있어요. 애가 어려요. 2살, 5살. 지금도 봐주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 누나까지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오잖아요. 이모님을 2명 모셔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겠다. 강남으로. 뭐 쪽팔리고 나발이고 이걸 떠나서. 네. 못 움직일 것 같은데.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게 맞아요. 그냥 있는 지역에서 격을 높이자. 생활의 격을. 저는 이제 첫 투자도 광교였거든요. 미분양 분양권을 3억짜리 아파트 당첨을 받아서 미분양인데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2013년도였어요. 광교에 있다가 뭐 비과세나 아니면 다른 주거지로 구도심 갔다가 다시 최근에 또 광교로 들어왔거든요.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광교로 들어왔어요, 다시. 아니, 광교면 강남 못지않게 괜찮은 도시. 예, 맞습니다. 근데 월세예요. 네, 월세. 다 주택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돈으로. 그렇죠. 역시. 250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자야. 네, 이런 거 말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 다주택자분들 많고 법인 투자도 하시잖아요.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13년도부터 16년까지는 이런 고민이 잘 안 됐고 완전한 비과세, 거주 보유, 장특공 때문에 결국 17년, 18년, 19년 계속 똘똘한 채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이런 거죠. 뭐 미사 사는 사람이 강동으로 오고 싶다. 강동 사는 사람이 강남으로 오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2년 전 기점으로 진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에이 쪼개지 뭐 쪼갠 사람이 있고 지금 상황이 됐는데 주거지를 뭐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고 그래요. 실제로 오늘 그 청약 상담을 하고 왔는데 청약이 안 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을 실제 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시는 곳은 강남 이제 강동 그라시움인데 그라시움을 팔고 뭐 하나 더 팔고 삼성동 재건축 아파트로 갈까? 아니면 개포동 갈까? 근데 그 사이즈는 돼요. 이거 하나 팔고 이거 하나 팔면 10억씩 남기 때문에 20억 일단 얹고 거기에 현금을 더 붙이면 신축 가능. 근데 거기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가면 그냥 20억짜리 팔사 가능.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분? 베팅을 2개로 해라 그랬어요. 지금 완전 2개거든요. 입주장이라고도 하지만 서울에선 지금 입주장이 약간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야 돼요. 그 입주권에 투자 금액이 엄청 큽니다. 실투자금. 그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남았어요. 진행사항도 많이 남고 그거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둘 다 저평가죠. 먼저 얘기한 입주권은 절대가는 싼데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묶인 상태.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이슈가 있긴 한데 좀 오래 가져가야 되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청약 분양권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축적으로. 투자를 네. 원료님은 이번 상승장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그 실거주 위주로 했던 게 18년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분산을 하겠었는데 법인을 사실 막 빨리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19년도 2월 달에 첫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여러 개 투자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좀 그 결이 확 이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한 채 사고 팔고 두 채 쪼개고 두 채에서 네 채 쪼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법인의 필요성이 결국 세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더 쪼개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는 개인주택 수는 차츰차츰 줄이고 부모님 명의 또는 뭐 가족들 명의 이제 그분들 것도 사고 아니면 이제 명의를 빌리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했던 것들도 회수하고 그럼 그거를 다시 법인으로 하고 이런 작업들을 19년도부터 저는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법인으로 하고 계세요? 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이나 이런 거는? 일단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다 테마가 이미 됐잖아요. 만 1년이 넘었어요. 네. 전국 한번 싹 돌았습니다. 더 이상 돌 게 없으니까 이제 광주로 가는 거고 익산 가고 이제 전주 좀 남아있는 거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끝나면 그게 하방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한 2억대 전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냥 알고 산다 12.4% 내고 맞고 산다. 네, 맞고 산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샀던 것 같아요. 뭘 샀냐면 작년 12월 달이었죠. 8개월 전인데 평택 맘시티라고 후분양을 했었어요. 후분양을 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아도 되거나 왜냐면 중도금이 20%만 납부되면 되고 나머지가 잔금인데 그럼 보통 그러죠. 중도금 1차 납부하고 2차 다음에 바로 잔금이잖아요. 2차는 연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도 연체 중이긴 합니다만 계약이 해제돼 들어가지 않고 연체이자 내고 입주 때 이자 내면서 잔금 치른다는 개념이거든요. 분양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12.4%의 취득세를 내면 약 3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2억 8천이 총 매가예요. 거기서 전세를 2억 5천 받으면 완전 땡큐. 2억 2천까지만 밀려도 갭 투자 6천만 원이 되니까 상승은 그냥 세후 수익 100%는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판단은 이제 평택이 덜 올랐다. 그럼 덜 오른 배경은 입주 물량이 맞는 지역이 있고 덜 맞는 지역이 있는데 일단 평택은 입주 물량이 맞는 지역이긴 했었어요. 네, 거기에 다른 이제 오산이나 평택 자체가 약간 가격에 눌림목도 있긴 했었고 좀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때 미분양이 나오고 무순위 때 줍줍을 다행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12.4%를 내고 투자금 대비 실수익률 따지면 낼 법하다. 근데 4억이 넘어가면 너무 빡세죠. 4억에 12.4% 하면 거의 뭐 5천만 원. 네, 힘듭니다. 미리 그 1억 이하가 한번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번 싹 돌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근데 사실 그때 1억짜리 미만 하긴 했었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들어갔죠. 지금도 그 다음에 1억 미만 산 게 대전에 샀었는데 그것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더 사도 됐을 법했다. 근데 항상 이제 투자자긴 하지만 쫄리잖아요. 개수에 좀 밸런싱을 맞춘 거죠. 예, 무섭습니다 항상. 저평가 지역을 어떻게 좀 찾으십니까? 저는 1등이 될 생각이 없어요. 깃발을 꽂으면 그게 최고수인데 그 알고서 꽂는 사람도 있고 얼레벌레 꽂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1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류만 돼도 돼요. 2류. 이게 지역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강남발 퍼지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뭐 강동, 미사, 다산 쪽 가잖아요. 남쪽도 마찬가지고 동서는 퍼지는데 퍼지는 속도만 제대로 체크해도 이렇게 봤을 때 3급지, 4급지만 가도 늦진 않는다라고 보이고 그게 반증이 지금의 수도권 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수도권의 전국장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다 순환매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거고 부산에서 대구, 울산, 포항으로 퍼지고 거기서 더 소형 도시로 갈지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판단인데 지금은 이미 작년 초에 미사혈관 분양권 투자가 끝났다고 하면 지금 소액 투자의 테마는 수도권은 썩빌까지 지방광역시는 또는 소도시는 썩아까지 좀 모세혈관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모세혈관 투자. 네. 이 흐름이 퍼지는 걸 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체크하세요? 일단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호갱노도 많이 봤는데 지금 아실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실의 여러 가격 아파트, 여러 지역 아파트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비교하면서 몇 달의 가격 차이를 두고 이제 퍼지는가. 호갱노노랑 두 가지 체크하고 그걸로 네이버 시세 파악도 합니다. 물론 KB 지수하고 한국감정원 다 보잖아요. 보고 들어가면 후행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그 매물대하고 매물 개수 파악인데 이거는 아마 유료 프로그램들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손품왕이든 여러 가지 대가들 계시잖아요. 네. 통계 쪽에. 네. 네, 그런 분들 거 데이터 보면 다 파악은 되니까. 네, 그렇다고 그걸 다 체크하지 않습니다. A급 아파트는 A급끼리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B급끼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투자에 녹였냐면 저는 경부라인에 살잖아요. 수원. 그러면 이제 판교가 오르면 광교하고 분당이 같이 올라요.
그 다음에 동탄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갈지는 다음 여부고, 수원의 준신축, 신축 구도심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사도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랐다. 그럼 동탄에 2급지가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A, B, C 오르면 A1 오르고 B1 오르고 C1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 게 지금은 많이 팔고도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보유했었어야 되는데 2019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수원에 스타트를 딱 끊었어요. 그 권선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동시에 봤던 게 인천 송도인데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쪽 경부라에 살다 보니까 송도까지 먼 거죠. 저는 임장나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수원에서 사는 거예요. 사고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한두 달 후에 이 영향 받아서 다음 지역인 동탄이 오른다. 그럼 동탄에 사는 거죠. 동탄 오르면 이 다음은 오산 산다. 그래서 정확하게 2019년도 8월 달에 수원 사고 그 다음 10월 달에 동탄 사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오산 사고 거기서 더 내려갈지는 천안으로 내려갈까 평택으로 내려갈까 아예 청주로 가버릴까 했을 때 청주로 갔습니다, 당시는. 근데 뭘 사도 이런 그 타이밍, 순환매 투자하면 아까 이제 저도 라이브 출생 거 봤거든요. 대세만 따라가도 반응 간다. 파악만 하고 있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하셨던 것도 깃발을 꽂은 게 아니고 이진 정도로 1진, 2진이라면 2진 정도의 그렇죠. 속도였던 거군요. 네, 그러다가 물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높은 가격에 사기 싫은 거예요. 여기에는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기 싫은데 좋은 거 살려면 1억 가까이 들여야 돼요. 신축 입주장이다? 그럼 갭이 크다 보니까 8천 1억 들여야 돼요. 그게 싫으니 두 개를 쪼개는 거죠. 5천짜리 두 개로. 그중 하나가 지금 팔고 어느 정도 호가가 오르는 단지예요. 청주 코아루 휴티스라고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청주는 대부분 이제 바깥쪽에서 신규 택지가 형성되면서 가격을 이제 견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경동이나 이제 지웰 쪽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외 더 오래된 동네들에서 신축이 나오면 같이 끌려 올려야지 하는데 입주가 너무 많기도 하고 분양이 계속 일어나니까 중간에 힘을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애매하게 샀다가 손해는 안 봤는데 싸게 팔고 쪽팔릴 정도로 그 다음에 그런 위치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지금 전세해 준 상황에 있습니다. 갭은 5천 줬고 보유를 하고 있고 청주는 지금 2개 이제 보유 중에 있어요. 지금 청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청주가 사실 이렇게 근래에 좀 약간 휘청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6.17 이후로 가장 휘청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법인 투자 때문에. 맞아요. 딴 지역보다 조금 덜 올라왔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만 하면 올라오는데 청주는 올해 초쯤부터 약간 들썩였던 것 같아요.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공시가격 1억 이하로 갔죠. 근데 1억 이하 테마가 조금 청주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타이밍 늦게 진입하신 분들이 그래도 2억에서 3억대 12.4% 내고 갭을 최소해서 취득세 포함해서 5천, 6천을 세팅하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1등 가격이 올라가주면 그 다음 이제 준신축들 따라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확보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좀 박강받는 것 같아요. 지역을 정했는데 거기도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양권을 할 때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양권 거래 건수를 봐요. 어차피 분양권은 이제 다운 계약서도 많이 쓰고 손피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아닌 거를 알고 나면 가격에 대한 찍힘 그래프는 의미가 없고 거래가 몇 개 거래가 되었나를 보는데 제가 분양권에서 주로 손바뀜이 일어났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지점은 이제 분양 세대수 대비 50% 이상 손바뀜. 100세대면 이제 50건 이상 거래.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래 건수는 15% 전 거. 1000세대급이면 150건 이하 거래된 것들.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는 율량동을 받고 이제 북문로 3가 쪽을 받고 그다음에 방서지구, 동남지구 좀 테크노폴리스 이쪽 봤는데 거래 건수 작고 프리미엄 자체가 낮은 거를 선택을 2개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율량동하고 북문로 3가를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율량동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손이 좀 덜 탄 거, 들탄 거. 덜 탄 거를 네. 찾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피하는 지역 같은 거 있으세요? 좀 난 이런 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컨디션의 어떤 지역 분위기나 이런 거는 난 선호하지 않는다. 우선 분양이 없는 지역은 안 건듭니다. 네. 동력이 없어요. 잔잔바리로 놀다가 신축 가게 한번 팍 쳐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거래가 되는데요. 분양이 없으면 놀다가 끝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이 작년부터 좀 분양을 해서 다행인데 번영로 센트리지 그리고 울산 GLCT자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서 신축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메이닉급지의 분양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를 갭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도시권이나 아니면 지방 대형 도시에서 분양이 많은 동네를 좋아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부산, 대구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요. 네, 광역시가 아니라고 하면 청주 괜찮고 세종도 당연히 괜찮고 특별자치시지만 그다음에 전주, 천안 다 괜찮게 봤습니다. 전주 살 타이밍에 못 샀던 이유는 제가 육아휴직 복직을 했었어요. 사야 되는데. 네, 사야 되는데 쫓아다녀야 되는데 못 샀고요. 네, 그때 타이밍 딱 놓치고
이제 그게 19년도 이제 하반기, 중반, 봄, 여름이 돼서 그때부터 많이 다니고 샀던 것 같아요. 보면 그때는 굳이 임장을 다닌 것보다 매매 계약서 쓰라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 컨디션 확인하려고 다니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구 지금 사야죠. 아, 지금 너무 빠른 네. 거 아닙니까? 사이클이 빨라졌어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지켜봐야 되는 건 좀 테마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국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개인 명의를 쓸 사람들은 하나, 아주 무리해서 두 개란 말이에요.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돼요. 그 이유가 분양권이 너무 많고요. 입주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 거래 가능한 분양권 자체가 거의 소멸각입니다. 왜냐면 그 작년에 5.10 대책을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뭐였냐면 작년 9월 22일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만 1년 동안 분양했던 거는 전매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또 지나면 전매 가능한 게 거의 뭐 5분의 1 이하로 줄겠죠. 아파트 공사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이니까.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미 그 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한 6개월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산다? 좀 올라와 있겠죠. 실거주자가 웬만하면 다 샀고 그러면 지금부터 사고 다니시는 게 무주택자 대구 시민한테는 더 좋습니다. 기존 구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런 그 입주 물량 그리고 미분양이 많은 장에서는 기존 구축은 될 놈 될만 사는 게 당연히 낫고요. 될 놈들. 네. 아니면 지금은 눌려있는 분양권 프리미엄일 때 신축 사는 게 더 나아요. 지금 대구가 동구 쪽이 분양권이 엄청 많고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2억의 피가 넘고 어디는 또 5천 전후예요. 동구가 지금 제일 많죠. 미분양도 동구 위주로 쌓여 있고요. 근데 동구가 엄청 넓어서 경산 쪽에 붙어있는 동구도 있어요. 미분양의 이제 숫자 역설인데 그 동구에 많이 집중돼 있지만 경산에 붙어있는 애들이 미분양에 쌓여 있는 거고 동대구역 쪽에 있는 애들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도 미분양 수치의 대부분은 그 마산 하포구에 있는 월영 마린 애시양 쪽이 막 수천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의창구 성산구까지 미분양 지역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대구도 일부 지역이 이제 쌓여있는 미분양 때문에 대구 전체가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 생각은 대구 내에서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화끈하십니다, 진짜. 전국을 다 대상으로 봤을 때 대구 분들이 가장 화끈한 것 같아요. 부산하고 대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 분들도 화끈하세요. 화끈하시죠. 근데 네. 좀 다른 부분인데 정책에 대한 민감성이 대구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와이프 대구 사람입니다. 아, 네. 처가 다 대구입니다. 대구에 미녀가 많다는데. 저 와이프, 예, 네. 당연한 거죠. 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강남에도 많고. 아, 근데 강남은 이게 튜닝이 되어 있잖아요. 전국 팔도에서 올려오시죠. 예, 아, 이 민영분에. 강남은 이게 너무 튜닝이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뭐지?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대구는 약간 유기농. 여기는 막 플라스틱 약간 이런 느낌이고, 거기는 올가닉. 요즘은 재개발 투자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분양권, 입주권도 좀 몇 개 사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입주하거나 입주를 마친 거고 아니면 더 입주가 남은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거 잠깐 보면 진짜 분양권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지금은 다 법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이제 주택수 안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개인으로 샀기도 했고 최근에도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다 법인으로 삽니다. 아니면 가족명의로 다 쓰잖아요, 보통. 가족이랑 안 친한 분도 계시면 당연히 못 쓰는데 가족의 대용이 역할이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하는 거죠. 그 세금 맞으면서? 네, 맞으면 삽니다. 그러면 약간 고가보다는 중위 가격대가 좀 많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그 약간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그게 재미있는 게 보통 이제 지방은 제가 기준이 있었어요. 평당 700에서 800 정도. 그러면 34평대가 3억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좋아했었고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없긴 하죠. 그 가격에 나오면 지금 지방은 미분양, 네, 소도시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초부터 본 게 뭐였냐면 지방 미분양이 적재되는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고 좀 추워질 때쯤 지방 미분양의 적재의 개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 경북 도청, 경남 도청, 강원 도청 미분양 키워드 검색해서 쫙 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더 많이 떴네 보겠죠. 그런 다음에 법인으로 투자할 만한 분양권이 있을까? 네,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지방의 미분양이 대구 빼고는 그래서 조건이 법인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분양권은 아직 잘 못 봤어요. 법인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중도금 대출을 안 받거나 아니면 법인에게 중도금 대출 해주는 조건. 그게 아니면 다 중도금 잔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금 그렇게 못하죠. 규제 지역 내 중도금 대출 한 건인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서 개인 없어요.
한 건이면 가져가셔야죠. 근데 갈아탈 게 있으면 좀 세금 내더라도 갈아탈 타이밍인 지역이 대표적인 게 대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8천이다. 그럼 아무리 2년 이상 보유해도 55% 세금이에요. 그냥 4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조금 한 2, 3천 더 붙이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갈아타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한 건이면 비조정은 한 건 추가로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그냥 거주하면서 판다. 규제 지역이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고 똘똘한 거를 계속 가져갈 때는 비조정의 분양권만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리스크 부담인 게 계속 세금이 불법을 해야 되냐 마냐 아니면 손필을 해주는 지역이 있냐 없냐. 보통은 울산은 손필이 잘해줘요. 근데 그 외 지역은 손필 개념이 많이 없거든요.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 사는 게 나은지 분양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서울은 67점이 넘지 않으면 사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2년 후에 69점 넘어가서 70점대 터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시고 67점 만들기 쉽지 않은데? 안 되죠. 4인 가족 무조건 70점 넘어가려면 5인 가족 돼야 됩니다. 와, 요즘 같은 때 5인 가족 힘들죠. 포기란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게 낫다? 네, 사는 게 낫다. 사는 게 낫다. 아주 일부가 그 조건에 포함되는데 사는 게 낫죠. 힘듭니다. 그 외에 그 수도권 공공택지를 제가 좋아해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수도권 공공택지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다 공공택지예요. 거기에 50점대로 당첨될 만한 지역이 있어요. 서울을 딱 중심으로 보면 위쪽에는 양주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양옆으로는 광주는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오케이. 서쪽으로는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 이런 데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평택 고덕하고 오산 세교지구 이런 데가 서울, 인천, 경기도 통틀어서 50점대로 당첨 가능한 지역 올해까지. 그거 아니면 동네에서 당첨받을 만한 지역은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인천은 30점만 돼도 당첨되고요. 그 외 경기도 지역은 40점대만 돼도 당첨이 됩니다. 당해 지역에서. 인천 살면 인천, 안산 살면 안산. 수원에서도 시세 차익이 3, 4억 볼 곳인데 40점대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사수하게 되면 괜찮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이건. 네, 일단 포기하세요. 이게 스펙이 되는 사람들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지금 본청약 예정 시기예요. 확정 시기가 아니라 예정 시기가 가장 빠른 게 2022년 10월 달인데 2023년 3월 달 1년 반 뒤에. 2023년 3월. 네. 지금 사전 청약 받고 있는 동네들은 대부분 2023년 10월 달 예정이에요. 본청약이. 그럼 그 예정대로 됐을 때 입주 시기는 2026년 상반기입니다. 좀 멀다. 네, 멀죠. 그럼 지금 답답하죠. 네, 그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그 정치적 이슈랑 맞물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검단이 요즘 들어서 분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먼저 분양했다가 10년에 분양을 안 한 상태가 있고 걔네들은 지금 10년 넘은 아파트가 됐고 지금 분양하는 검단은 완전 신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기 신도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분양하는 거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다 멈추면 5년, 10년간은 나대지 애들. 그 다음에 다시 진행. 이러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가밀지구가 지금 입주 다 거의 마무리 되려고 하거든요. 걔네들도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였었어요. 네, 오래됐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입주가 다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상업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들고요. 평의시설 이용하기가. 그럼 당연히 교통이나 아니면 국가 산업이 들어오겠지만 좀 밀리겠죠.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그 연식이 짧은 것들 2기 신도시나 2.5기 신도시 애들 미니 신도시 뉴타운급에 진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맞는 분들이 있나요? 사전 청약이 좀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시면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은 다 알아요. 한 1,800, 2,000, 2,500 돼야 된다. 빼고 특별 공급 배정이 85%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거와 별개로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의 점수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9점 만점하고 12점 만점. 일단 8점 미만은 당첨이 힘들다. 8.9점은 돼야지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신혼희망타운은 8, 9점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이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가 있어요. 생애 최초까지. 네. 생애 최초는 조건이 되면 뺑뺑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 수가 없어요. 다시 다른 조건은 다 안 되는데 생애 최초만 조건이 된다. 이것만 노리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앞에 말씀드린 신혼희망타운하고 생애 최초하고 공공분양 내에서 신혼부부 특공도 있거든요. 이 3개 조건이 다 된다라고 했을 땐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입타가 7점 이내인데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3점 만점이에요. 네.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숫자 기억이 못 하겠는데. 네. 거기서 11점 넘어가면 해볼 만하다.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어요. 자녀 셋 이상이신 분. 이분은 생애 최초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다자녀 특별 해당되고 신혼희망타운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70점 이상이다 해볼만 하고요.
나머지 것들이 생애체 좀 뺑뺑이니까 패스. 신혼희망타운이 7점 이하면 패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 분양에서만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조건에 부합하는 특별공급에 될 만한 건가 안 될 만한 것들은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런 게 보통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 안에서 지역의 요지는 보통 앞자리가 7자가 넘어야 돼요. 계양 같은 곳 아니면 군포 대암이 의정부 우정 당해 지역에서 마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지금 말씀드린 스펙보다 20%에서 30% 다 낮춰도 돼요.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이 아까 8점이라 그랬잖아요. 한 6점 정도만 돼도 해볼만 한 거고요. 그 다음 그 2천만 원대면 30% 낮춰가지고 한 1,400만 원이면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퍼질수록 가점이나 어떤 예치금이나 이것도 30% 정도 빼도 된다 이런 판단.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유형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예, 거기에 일반 분양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하죠.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 희망 고문입니다.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3기 신도 심한 거 맞아요. 3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입지가 도심이랑 가까운 곳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펙 때문에 다 하셔도 됩니다. 특히 교산 같은 데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과천도 마찬가지고 계양 신도시도 그래요. 약간 마음속에서 멀어진 동네인데 잘 보면 부천 대장지구 붙어 있고 김포공항 마곡이랑 붙어 있고 계양구에 최인접이고 서울 출퇴근 가능해요. 뭐 그런 조건을 따지게 되면 괜찮죠. 오히려 이제 양천구, 강서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청약 스펙이 딸릴 때는 계양 신도시로 넣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에 또 대체를 찾아봐야 되겠죠? 인천은 분양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도 사도 됩니다. 84 기준 총매가 7억 이하면 괜찮아요. 왜 7억 이하예요? 혹시 105 신도시 가격 보셨어요? 아니요. 10억이 넘었습니다. 1등 아파트. 평택이 8억이 넘었고요. 파주 운정도 지난주에 봤을 때 9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다호가는 10억짜리 넘어갔겠죠. 84 기준으로. 그러면 인천 계양인데 또는 부평구인데 7억대다. 싸 보이죠? 그러네. 네. 그래서 사도 됩니다. 그냥 계속 그 싼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인천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슬금슬금 올랐어요. 인천 끝단이다 하는데 결국은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대에서 거의 1,8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세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서울처럼 막 3배 뛰지 않았는데 0.5배는 뛰었다는 얘기예요. 스물스물. 덜 뛰었다. 근데 눌림목에 있는 건 대구와 부산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분양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대상지가 올해까지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싸요. 김포와 부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1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차익이 꽤 나옵니다. 서울 가면 분양권 투자하고 싶어서 법인도 만들었어요. 부천이 더 상급지긴 하죠. 김포의 역세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일단 1주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 팔아서 서울 갈지는 이제 남는 돈에 따라서 판단. 대략적인 가격대 보면 김포가 5억에서 6억 선은 된단 말이에요. 풍무동 쪽은 뭐 7억, 8억 넘어가고 6억이라고 보면 이것저것 해서 6억이 그대로 남았고 부천은 그보다 높아요. 두 개 합치면 매가로는 한 13억,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서울 많죠. 실거주 서울로 딱 하고 나머지 금액 있다고 하면 법인 세워서 법인 투자해야죠.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가 가진 돈이 문제다. 그 얘기죠. 양도세 완화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팔 게 있으신가 봐요. 양도세 많아요. 저기 뱃살이 안 빠지잖아요. 같이 가져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길게 가져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없을 만한 거를 하거나 근데 반대로 보면요. 2주택인데 종부세 부담이 없다. 급지가 별론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팔아서 급지를 이동하는 게 맞고요. 급지가 좋은데 2주택이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완화까지 바뀌면 정부가 뭐 한 번, 두 번 일단 한 번 높여놓은 양도세 아무리 야당이 집권을 다시 한다고 해도 세수가 늘어난 상태잖아요. 굳이 그거를 줄일 리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디폴트 값을 현재의 양도세 값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 채 버틸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된 상태면 다시 당연히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비과세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추천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사는? 지산 한번 투자하려고 했다가 사실 그것도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해야 됐었긴 한 것 같아요. 가산 쪽에 한번 받았었거든요, 물건을. 근데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지산에 임차만 들어가 있고 안 한 이유는 거기서 내 사업을 해야지만 대출이 90%까지 뽑아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어떤지 몰라요. 약간의 편법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가 나중에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가 즉 현금화해서 주거용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용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판단이어서 결국은 다시 상업용을 하려다가 주거용으로 턴한 케이스예요. 법인으로 지산을 사거나 법인으로
주택을 사거나 제가 고민했던 시기는 써가도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산을 선택하라고 하면 다시 공부하겠지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상업용 선택하기보다 주거용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산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지산을 건축하는 시공사에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내부 정보잖아요. 조금 싸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내부 직원들이 당연히 가져가고 약간 더 작은 거 또는 약간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팔리고 그런 이제 구조도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단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은 될 수 있죠. 제가 지산을 이제 임차를 하려고 봤더니 일단 강남의 사무실 가격은 평당 10에서 12만 원 정도 했었고 신분당선 라인으로 오니까 한 7만 원, 6만 원까지 좀 떨어지고 동탄, 평택 이쪽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5만 원, 4만 원대도 나오더라고요, 평당.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냐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분양가 대비 수익률.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항상 그 사무실 지식산업센터로 네이버 필터한 다음에 평연대별 월세 가격도 조회하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좀 축소, 줌아웃하면 이게 개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공실이다. 맞아요. 예, 그것도 같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제가 동탄에도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빈 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짓고도 있어요. 월세 물건이 떨어진다고 하면 옆에 또 공사 땅 파고 있더라고요. 펜스 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나는 이럴 때 사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는 판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좀 나눠볼게요. 네.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급매가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전매 전에 풀릴 때 좀 많이 나오고요. 입주 전 후로 많이 나오요. 예. 그때 사는 걸 좋아하고요. 왜냐면 매물이 많을 때 골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팅도 가능하고 이게 약간 더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분양권 매수 잔금하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에 또는 대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사 날짜, 잔금 날짜, 명의 변경 날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한날에 세팅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팅은 없다고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가능하고요. 요즘은 세금입니다. 세금. 네. 아까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요. 이제 모어 단지에서 후추쌤은 팔고 저는 이제 보유하고 형 이따 팔으려면 왜 형 먼저 팔았어 이거잖아요. 그 형도 더 길게 봐도 되는 거고 저도 연말에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제 확인 재확인하는 거죠. 서로 같은 투자자니까. 근데 왜 먼저 팔았어? 나 세금 때문에 팔았어. 이런 거죠. 세금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돼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수원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올해 말 입주예요. 그 다음에 울산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후년 내후년이에요. 그러면 먼저 당연히 팔아야 될 건 울산 거긴 한데 수원 거를 등기 치고 나서 나중에 울산 거를 팔게 되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수원이 비과세가 안 돼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취득세가 울산께 중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과되기 전에 어차피 등기 비용 내고 양도세를 더 낼 바에는 그 전에 분양권 상태를 파는 게 낫겠다. 더 오를 거 알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살 게 있으면 팔아야죠. 살 게 없으면 안 파는 게 낫죠. 질립니다. 제가 최근에 망투가 있어요. 망투? 네. 와, 이걸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저희 카페 회원분들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네. 제가 가련 1구역을 샀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데 팔은 겁니다. 제가 가련 1구역을 2018년도에 샀다가 19년도에 한번 팔았고요. 2020년도 샀다가 또 최근에 팔았어요. 같은 구역을요? 예, 같은 구역을. 그때 추정피가 그때는 감정평가 안 나온 상태라서 추정피를 8천에 사고 2억에 팔았어요. 1억 2천에 양도 차익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 말에 샀을 때는 피를 4억 줬어요. 그럼 2억 더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이때는 매수 타임이라고 보게 되면 오케이 매수 매도 타임 같이 분리해서 설명드리면 매수를 왜 했냐 다른 거 먼저 판 거는 수익화를 했고 다른 걸 돌렸기 때문에 이제 피가 2억 더 오른 가격에 배 아프지만 더 많이 벌었겠어서 당연히 더 높은 피를 주고 산 거고요. 그럼 왜 샀냐면 서울에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인 조건이 많이 없어요. 이제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빵빵백이라고 하죠. 네, 빵빵백이 없어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0%니까. 당장 잔금만 입주할 때만 있으면 돼. 그때 당시에만. 그래서 에셋 파킹용으로 딱 좋았죠. 간평을 3억짜리를 산 건데 이게 간평이 재개발 지역에 3억이면 센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45평짜리를 평일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고요. 그 더 높은 거 했거나 84제곱을 선택했으면 붙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59제곱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현금을 꽤 많이 태웠죠. 계산해보시면 간평에 피 더하고 취득세 등등하면 거의 7억 5천을 쓴 거예요. 와, 지금 현재 가치는 12억에서 13억인데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입주를 못해요. 그럼 결국 일반 과실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처참한 거죠. 만약에 제 계획대로 45평짜리가 당첨되었다면 저는 그걸 20억을 정도 봤거든요. 그럼 그래 7억 5천 투자해서 나중에 45평 정도면 이사할 수도 있지. 애들 다 키우고 그럼 비과세 받으면 한 10억 이상이 고스란히 남겠구나. 기간은 좀 있어도 그러면 이제 성공 투자. 근데 이게 평형 시절 잘못해서 망투가 돼버리니 빨리 손절매해야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은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다가 예상이 안 되니까 빨리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라는 이제 판단으로 바뀐 거죠. 근데 살 게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한 달 동안 막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자기 그 투자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빠그라지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과감하게 그쵸. 7억 5천 태우고 900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언제쯤 그런 건, 뭐 어떤 분은 저희 나왔던 분 중에는 실거주를 팔아서 나는 기다린다라는 분도 계시고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품군을 바꿔서 지산이나 경매나 이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네. 눈을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까 없어요. 쫄린다고 잠깐 하셨지만은 쫄리는 건 무슨 데냐면 이제 입주 물량이 가격이 떨어뜨리진 않는데 전세가는 떨어뜨리거든요. 매가는 안 떨어뜨리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전세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쫄리는 건 실투자금 더 들어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40% LTV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4년간의 기회를 줬어요. 그때부터 똘똘 한 채만 갖고 있어라. 근데 사람들이 삐댔죠. 네. 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 재건축 사거나 법인을 2018년, 19년, 20년 엄청 만들어서 법인들 빠지거나 결국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밸런싱 해서 명의를 분산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40%대 LTV 시대를 5년째 살고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 가격이었냐? 지금의 반값이었어요. 27년도가. 그렇죠. 사실 19년도부터 21년, 만 2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그보다는 반값 이하였죠.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 15억이 현재 시세인데 그 당시만 해도 6억대, 7억대 아파트였단 말이죠. 7억 기준으로 40% LTV 해봤자 3억 이하. 그러면 15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는 3억에 대한 대출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팔죠. 왜냐면 이게 다주택이 되고 있으면 또 위험하기도 한데 똘똘한 한 채로 정부가 몰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 주택은 많이 올랐는데 LTV가 40%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 그러면 금리가 2배 이상 안 오르면 버틸만 하는 거예요. 지금 3%대 이자 해봤자 3억 대출 받으면 월 70, 60 정도거든요. 2배 해도 120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죠. 내가 거주하고 있을 거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미 전세입자 내보내고 고가주택은 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받으려면 10년간 보유, 거주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80% 장독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고가주택 사람들은 종부세, 장특공, 비과세, 똘똘한 채, LTV 대출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세팅이.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을 바꾸는 거는 이분들이 완숙한 투자하고 현금화한 돈이 크면 빌딩이랑 꼬빌로 가는 거고요. 작으면 지산하고 경매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경매 비하는 건 아닌데 물론 상가랑 빌딩을 경매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경매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구분 상가들이나 아파트 이제 작은 것들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또 늘리게 되면 비싼 아파트는 취득세 문제, 기준주택의 비과세가 흔들리고 법인으로 가기에는 취득세가 또 부담되고 하니까 당연히 사이즈를 작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올근생을 하거나 빌딩을 살 때는 이제 고액 경매는 오케이. 개인 비과세를 안 건드니까. 그렇게 좀 많이 양분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13년도부터 16년도의 투자자 스타일, 17년도, 18년도 투자 스타일, 19, 20, 21년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멈췄냐. 누구는 2017년도 파리 대책 터지고 나서 멈춘 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18년도 9.13 대책, 19년도 일단 있잖아요. 그거에 넘나든 사람들이 버티면 더 큰 거 하는 거고요. 거기서 멈췄으면 한 2년간 쉬다가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현재 트렌드 맞춰가지고 싸게 들어간 썩빌 썩어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 큰 자산 잃었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바꿨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사업으로 빠지거나 뭐 임차 관리 이렇게 빠졌으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썩빌 썩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아예 모텔 투자 수익형으로 크게 모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영역이 엄청 커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따라서 이게 막 방향이 샥샥샥샥 사람들이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랭님도 엄청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로 모든 올 어라운드 주식부터 해서 여기서 듣는 네. 정도만 듣는 정도만 알고 있죠. 사실 이게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파고 들어가야 또 내 것이 되고 하는데 맞습니다. 약간 듣고 뭐 편집할 때 반복해서 보는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막 깊이가 있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파텔이나 생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더 좋아하는 건 생수기이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생수를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물론 이슈가 있긴 해요. 뭐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 내가 주거로 못 쓴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걸 주시할 예정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뭐 생수기 흐름이 저는 통합된 것 같아요. 아파텔, 도생, 도시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것들이 투룸, 쓰리룸의 주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아파트 대체 상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개인 명의, 법인 명의, 주택수 여부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라서 어떤 명의로 담을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거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정될 만한 지역과 규모라고 하면 사도 된다. 이게 제가 2017년부터 분양권 정기를 했거든요. 작년 말까지는 오피스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였냐면 역세권이나 신도시에서 25평이 없는 아파트 지역에 오피스텔 8사를 분양했다. 그러면 아파트 25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건 괜찮다. 근데 그 범위가 지역도 약간 넓어지고 굳이 신도시나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구도심의 지역이 좀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수고피 아파트 대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집이 부족하잖아요. 누가 옛날에 아파트를 보고 누가 생수를 봤습니까? 지금 이제 엄청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규제나 제도나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모 강사분들 저도 포함해서 그때는 왜 하지 말라면 지금 해? 근데 그때 해라 그러면 지금 하지 말라. 이게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당연히 판단이 달라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김포에 2018년도, 19년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 스탠스는 2017년도 여름까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19년도 말부터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같은 거는 2020년도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하나씩 산 것 같아요. 바뀐 거죠, 제 스탠스도. 그게 규제 지역, 세금, 대출 이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포가 금포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똑똑히 효자 노릇을 했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산 구성해서. 근데 대출 후순위 쭉쭉 뽑아지고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못 팔려도 대출은 나온다. 서울 하급지인 금천, 독산 근처 브랜드 아파트 48평 보유 중입니다. 다른 서울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의 현금도 없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금천, 구청 근처에 롯데캐슬 단지들이 있는데 걔네들 제 기억으로는 15억이 넘었거든요. 틀리면 또 문매 맞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겠죠? 네, 감안하면 38평이라고 했을 때 준시축 같아요. 그러면 15억 정도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팔고 갈 동네는 진짜 많이 없긴 해요. 북쪽으로 가면 은평구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가면 진짜 고덕 쪽에 싼 거 금매를 잡아야 되는 거고 목동은 좀 부족하고 저는 중대형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대형의 미래는 좋게 보거든요. 결국 더 쾌적한 주거지에 대한 욕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 좋게 봅니다. 여러분 대형 올라간다고 이현철 소장이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 구축을 팔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입주권. 네. 어떤 게 나을까요? 그건 저평가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동탄 1신도시에만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비과세가 되고 하나는 일반과세인데 일반과세를 먼저 팔아야지만 나머지 게 비과세 되는 상황. 그러면 그걸 팔고 동탄 1신도시에 더 대형을 간다고 하시길래 동탄 2신도시에 대형을 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랑 약간 반대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뭘 하나 손해본 느낌으로 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더 좋은 거 사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비과세가 안 돼요. 좀 세금 내고 기존에 있는 현금 붙여서 더 좋은 거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케이. 그 미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비과세 구간이란 말이에요. 동탄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2기 신도시 16년도부터 19년도에 입주한 애들의 살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많이 올랐어요. 2배에서 2배 반 올랐는데 이걸 팔고 동탄에서는 뭐 시범단지 가거나 아니면 광교 올라오거나 분당 판교 가고 싶은데 5억을 더 붙여야 되는 거죠. 3억을 붙이고. 그러면 당연히 붙여서 가도 되는 거고 미사도 마찬가지. 팔고 이제 고덕으로 가고 싶은데 한 4억을 붙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붙일 게 있으면 붙여서 가는 게 맞죠, 지금은. 근데 여기에서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24평과 34평 가격이 붙어 있고 또는 34평과 42평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소형 평수가 더 비싼 건가 그보다 넓은 평형이 더 싼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역과 단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동탄 대형이 조금 싸 보이고요. 미사는 중형이 좀 싸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남 쪽 궁금한데요. 거제, 네. 창원 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창원이 제가 물건이 있어서 좋게 봅니다. 안 팔았다는 건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역과 물건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싸다고 사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웬만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싼데 미분양이야, 마피야, 무피야?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진 않아요.
어차피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뭐 저 같은 강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강사 말에 다 따르는 경우도 아니니까. 근데 일단 창원, 의창구, 성산구 당연히 좋죠. 창원 쪽은 이제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의창구 유니시티하고 이쪽 라인들 있잖아요. 창원대로 쪽 라인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레즘인가 하여튼 있어 2006년도 전후에 이제 입주했던 걔네들도 확 받쳐주면서 사업성이 그 동네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서 구 마산 쪽 있잖아요. 마산 회원구 쪽 재개발 많고요. 이제 마산 하포구 쪽 미분양 이제 없어졌잖아요. 월영부영 마리네시장 그거 미분양 떨궈지면서 그러면 이제 대세 상세 진입해야 되는데 투기거래주로 의창과 묶이면서 그때부터 빌빌빌 거린 상태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지 않았나. 근데 요즘은 재건축 이슈 그리고 초저가 애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애들이 피가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1억 5천에서 2억씩 오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축들. 그러면 거기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비과세 받을 분들은 아직 만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자 가져가는 거고 일반과세든 등등.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 법인으로 했으면 사고팔고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아직 남아있죠 기간이. 그다음 요즘은 거제랑 김해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맞아, 김해. 예, 진주도 한번 서가가 돌았었고 전국이 다 돌았네요. 개인적으로 1억 미만은 선호하지 않아서 비규제 분양권 2개를 투자했는데 분양권은 신축이 되는 거라 좋지만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월요이님은 1억 미만 비규제 분양권 2가지 어떻게 보시고 투자하시는지요? 비규제는 명의가 있으면 해도 돼요. 손피 개념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버는 돈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가 편하거든요. 근데 분양권 세율은 77% 아니면 66%예요. 그렇죠. 손피 개념이면 그 이제 세후 수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방 분양권이라고 하면 실투자금이 무피로 샀다고 하면 계약금만 뭐 3천에서 4천 정도 들었을 거고 피가 한 7천 됐다고 하면 100% 수익률은 될 거예요. 수익률에 맞춘다고 하면 이제 좋은 투자처였던 거고 그래서 썩빌 서가 같은 경우도 1억 미만도 거의 수익률은 이제 세후 수익률 100%는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이는 공시가격 1억이야. 그 당시에 보이는 분양권 그거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고려할 만하면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들어와서 살 매수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방 분양권은 입주 기간이 언젠가를 봐야 되겠죠. 충분히 분양권 상태로 오를 만하고 손바뀜이 일어날 만한 동력이 있는가? 그 동력은 제가 분양이 없는 지역은 싫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의 분양가는 이제 8수다가 3억인데 6개월 후에는 3억 5천 나왔어요. 그럼 얘가 5천만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거 3억 5천 나왔는데도 피가 2천 더 붙어요. 그럼 얘는 7천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 분양권 할 때는 이후 분양이 또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나오는지 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한 지도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무주택자 숫자 0, 1주택자 숫자 1, 다주택 숫자 2. 그 이상의 주택수 보유자는 알아서 숫자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0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1, 2, 3, 4, 5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10 뭡니까? 10. 9 뭐예요? 이은경님 9, 13. 아직까지 저보다 많은 분은 안 나오셨는데 0이 없어요, 0이. 4 플러스 2 플러스 1은 뭐죠? 4 플러스 2 플러스 1. 명의분산 같습니다. 토탈 7, 서울 13. 역시 우리 애국적 배. 서울 13. 서울 13.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이번 생은 이걸로. 이야, 그치. 이게 공시가격 1억이야 13하고 서울 13은 아우. 레벨로가 다르네. 아우, 이거 비교, 예, 어떡하죠? 하지만 그래, 요즘에는 그렇다면서요. 서울에 몇 평 있냐고. 뭐 34평 가격, 34평이면 한 10평 있을 거 아닙니까? 100평이면 10주택, 8사로만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지분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주택수를 여쭤봤냐면 우리 이제 다주택자분들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생존 전략. 13주택까지가 13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이미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합쳐서였을 것 같아요. 다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럼 진짜 개인으로는 1주택 아니면 2주택. 아무리 많아도 3주택인데 아까 4주택이신 분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후랭이 TV 끄고 네. 세무사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탈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몇 주택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세팅 끝나신 분들이에요. 그쵸, 거의 끝났죠. 그러면 이제는 지키는 거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불로소득 100% 이러고 있고요. 양도세는 몰라도 종부세 완화에 좀 베팅을 하실 것도 같거든요. 종부세 하나. 네. 왜냐면 진짜 서울의 다주택자면 공시가격만 해도 막 30억, 40억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라면 이렇게 일단 버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티냐면 하나를 팔아서 몇 년간의 종부세용으로 이제 키핑 하던가 아니면 요즘에도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예, 받아놓고 어차피 그 정도 자산이면 매달 현금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금보다 종부세가 한꺼번에 나가는 게 많다 보니 그거를 대출 받아서 일단 몇 년 버틴다. 근데 보통 이제 대환대출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에 익숙해진 거고, 그게 처음이라고 하면 한번 힘든 거를 경험하시게 됐을 때 무서워서 팔지 마시고 대출이든가 팔아서 하든가 이런 걸로 좀 커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 너무 뻔한 얘기였나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묶어놔야죠. 에셋파킹, 빵빵백, 1+1. 아예 이것도 너무 진부한데, 예, 토지, 무허가, 큰 거, 간평. 뚜껑. 네, 그런 것. 이제 일단 주택수로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잡혀야 되는 상품들로 주택이 될 만, 아파트가 될 만한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히 이제 상가, 근생, 빌딩 이런 거는 80억까지는 이제 안 잡히잖아요.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꼬빌은 아니고 한 50억에서 100억대 정도 빌딩으로 한번 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빌딩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20억에서 60억 사이는, 그러니까 50억, 20억에서 50억 사이는 서울에서 진짜 별로 없어요. 가성비 좋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한번 뛰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가성비 나오려면 적어도 50억에서 80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꼬마 빌딩 계속 찾고 계세요? 네. 그럼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걸로 네, 가련이 망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전환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솔직히 똥줄 타는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그거 찾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쟁자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절세. 네. 요거에 지금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는 좀 종목을 나눠라.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빌딩 쪽, 상업용 쪽, 아니면 이제 진짜 1억 미만. 저 두 가지 동시 보고 있어요. 제가 지역을 찍는 건 아니에요. 갈라다가 안 갔습니다. 경상 갈라다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네. 꼬빌도 보고 이런. 그럼 몇 억 이상이 꼬빌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일단 매가에 그러니까 취득세 포함하면 25%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5억 들고 있다. 곱하기 4 하면 되죠. 한 20억? 내가 10억 들고 있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꼬마 빌딩은 사실 이게 아름아름 소개로 많이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네. 어떻게 좀 찾으세요? 발품 파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찾으세요? 그냥 중개업소 갑니다. 이제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 몇 분 뵙고, 어제도 뵙고 왔어요. 그저께도 뵙고 왔고요. 각각 네. 다른 분들을. 네, 각각 다른 분들. 어, 물건이 다르기도 하고, 어디는 매수인이 많고요. 어디는 매도인이 많아요. 매도인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중개법인들도 크면 클수록 매도인이 많으세요. 근데 물론 매수인도 많지만 이제 매수인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더 가성비 있는 물건 찾으시겠죠. 근데 어느 중개 쪽 가면, 중개법인 쪽 가면 매수 대기는 엄청 많은데 중개 쪽에서는 가성비 있는 걸 찾아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워워하면서 좀 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1년째 공부를 하고 있네요. 힘드네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보수적인 투자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2주택입니다. 자, 보수적이다. 돈을 안 잃어야 된다. 그러면 세금에서 이득을 봐야 된다거든요. 보수적이다. 세금 내고 판다. 1주택을 비과세로 판 다음에 갈아탄다. 이것도 결국 세금이네요. 결국. 세금을 안 깎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에 대한 문제고, 이제 어떤 입지를 선택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평가를 사야 돼요. 저평가의 상태인 거는 이제 구간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입주권, 현재 분양권 상태가 저는 저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 그 산성역 자이, 그리고 이제 금빛그랑 매종, 아니면 랜더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단데푸르지오가 10년 넘은 아파트인데 걔의 팔사 가격하고 지금 입주권 분양권 상태하고 팔사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싼 건지는 판단되잖아요. 바로 나오네. 네. 그럼 사야 되는데 왜 그 가격에 머물러 있냐? 실투자금이 막 8억씩, 10억씩 들어요. 분양권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5억이었거든요, 팔사가. 근데 피가 이제 10억 붙은 거예요. 이거 살 때는 계약금 5천, 대출 안 나오는 20%, 1억, 거기에다 피를 10억 얹으니까 거의 취득세까지 나중에 생각하면 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단데푸르지오는 갭이 6억이면 사는데 거기서 이제 가치 판단. 그래서 총매가 개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거 하죠, 당연히. 돈은 당장 들어도 싸게 사는 거. 1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나눠서. 2기 신도시는 거의 성수길이 지나서 더 가냐 마냐 있는 것 같고요. 네. 1기 신도시 제가 좋게 보기 때문에 샀어요. 괜찮습니다. 어디 사셨어요? 분당 샀습니다. 일산은 왜 안 사요? 제가 멀어요. 저 수원이 저 경부 라인만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서쪽, 서남권, 서북 쪽 있었으면 일산도 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갭으로 있었을 때는 제가 타이밍 당연히 놓쳤고요. 서남권에 있어도 분당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럼 목동 샀겠죠? 실제로 분당 살 때 목동 같이 봤거든요. 느낌이 안 와. 동네는 좋은데. 아무리 봐도?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죠. 익숙한 곳 사는구나. 결국은 아까 후추쌤도 왜 의사 선생님이 다 다른 지역 있다 그랬잖아요. 서남권에서 돈 벌면 그냥 양천 가거나 이제 대치가 그냥 가거나, 이제 서부권에 있으면 마용성도 오겠죠. 성수동도 가고 저기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 같아요. 1기 신도시가 지금 안양이 엄청 올랐어요, 단기간에. 평촌 쪽 신축들 엄청 오르고 이제 만안구까지 투가로 지정
되면서 특히 CL4레자이 같은 경우도 호가가 814가 15억 나와요. 이게 거래되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이익은 되려 거꾸로 역으로 일기 신도시로 간다. 판교 오르면 분당 오르잖아요. 마남구 쪽이나 평촌 학원가는 아닌데 신축이 오르면 당연히 평촌 신도시도 오르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죠 부천도 오르는 거죠. 일산 오르면 그러니까 원시티가 또 하드캐리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편한 것 같아요. 운정이 9억인데 우리 일산이 이런 거 그럼 호가를 올리죠. 당연한 내용 같아요. 그럼 분당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게 있어서 사신 거예요? 작년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셋집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딱 지역이 있고 돈이 부족하면 그 옆단지 부족한 옆단지 계속 가는데 이게 끝까지 가진 않고 어느 순간 스탑을 하겠죠. 근데 그 분당은 스탑되는 지역이 사실 많지 않고 죽전으로 가면 스탑 개념이 나오겠지만 이제 분당 내에서는 그래도 그 바깥쪽에서는 중대형은 좀 싼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산 거는 그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지, 특히 이제 GTX-A 노선 주변에 있는 이제 분당은 많이 비싸요. 엄청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거기 뭐 굿모닝 파크도 있고 판교랑 연결되면 더 오르겠죠.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이제 몇 년 구력이 된 투자자들은 옛날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야 되나?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는 시대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건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졌어요. 근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대출이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금액은 작은데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어진 시대 같거든요. 그다음에 돈의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50만 원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큰 돈. 근데 비트코인에 30이든 50이든 대학생들이 받고 25만 원 까이고 막 그러잖아요. 돈의 개념이 약간 라이트해진 개념도 있어요. 물가 상승도 이제 같이 있고 그거에 부담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번듯한 직장, 대기업이 아니에요. 연봉은 작을 수 있는데 중견급 이상 기업 또는 난 무조건 사무직 직군 가고 싶은데 약간 그 생산 직군도 가능. 이거는 10보 진출을 위한 한 2보 후퇴 정도 개념으로 가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출이 잘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드를 모을 때까지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연봉 3천이다? 월 200 모으는 거 불가능. 100 모아야지 잘 모으는 거고 1년 모으면 1200, 3년 모아야지 3600이잖아요. 보통 시드는 저는 3000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1000만 원대에 있는 장은 작년 초에 끝났고 지금 썩빌 해야 되는데 초보 투자자의 첫 석빌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3천에서 5천이에요. 근데 그 돈을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직장에 연봉이 작더라도 3개월 이상 봉급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보증이 되죠. 대신해서 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개념이라서 거기에 대출 땡기고 어차피 돈은 못 모으니까 그 돈으로 바로 투입이 나와요.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도 삼촌이 이제 수원에서 작게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이 됐거든요. 사촌 동생이. 그러면 경찰 직구는 너무 좋은 게 일단 수습기간 끝나면 연봉 괜찮고 이제 공제해서 대출 잘 나오고 저리로 이런 걸로 바로 투입이 되죠. 근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맡기려는 거죠. 3개월 후에 봉급 받고 대출 실행해서 너한테 맡기겠다. 이야. 굉장히 부담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 투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다음 스텝은 뭐냐면 3천, 5천을 확보했어요. 대출로. 바로 투자하지 말고 그거 보통 3% 정도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3천 해봤자 한 달에 얼마죠? 7만 원, 8만 원 꼴이에요. 이자 내보는 거죠. 내보아서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돈을 투자하고 나는 이자만 내고 돈을 몇 천 더 번다 개념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 번 맞물리고 두 번 맞물리고 그럼 기존 투자자들 같이 뭐 성숙된 투자가 돼 있겠죠. 원룡이님을 제외하고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네. 보셨잖아요. 네. 그 잘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대출 일단 안 무서워하고요. 지릅니다. 일단 그치. 질러요. 그치. 네.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가 짧아요. 아, 공부가 짧아요? 네, 짧아요. 누구 한 사람 잘 붙들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40대, 50대들 아재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본인이 확인하고 공부해야지만 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좀 늦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 만한 거는 무게가 이제 있는 얘는 빌딩 50억 이상 지금은 그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하 가격대면 공부가 길면 타이밍은 늦은 것 같습니다. 진짜 속도가 빨라요. 네, 엄청 빠릅니다. 단톡방이 엄청나고요. 그래 저도 느릴 때가 많거든요. 보통 한 개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뭐 막 다 999, 뭐 300, 이렇게 300 플러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슈 터지면 막
쫙 퍼지니까 누가 어디 갔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 막 쫙쫙 퍼지니까. 거기에 허위 정보도 갈아놔야 되고. 네, 막 네, 또 그래서 이게 흘리는 사람 이상한 걸 또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잘못된 거를. 네,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몇 분 알고 있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경험을 해보시면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3천, 5천을 모으지 말고 대출 바로 받아라.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 네, 처음 이걸 내가 대출 받아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비트코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보라는 게 뭐냐면 진짜 5천이라고 할게요. 5천에 3%이자 한 달에 12만 원. 그걸 3개월 내봐요. 36만 원밖에 안. 36만 원. 네.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1%에서 1.5%잖아요. 1%라고 하면 50만 원. 해봤자 수업료가 100만 원 이내예요. 그냥 내보는 거죠. 이게 쫄리지 않는다. 내 멘탈이 강하다. 이게 저랑 와이프랑 결혼할 때 저는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0%, 와이프는 100%였거든요. 100%? 네, 그걸 저는 50%까지 내렸고 지금 저와 같이 만들었죠. 적폐로? 네. 적폐화 된 거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수많은 이제 엄청 힘든 인고의 시간을 보낸 거고, 이제 싱글이라고 하면 그게 스스로 판단이 내 판단이 되거든요. 멘탈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감당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럼 어떻게 100%에서 이쪽 적폐화 시키셨어요? 수익을 내면 되죠.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나 벌었다?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보수적인지 제가 17년도부터 하고 책을 18년에 냈는데 저를 19년도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들이 책 냈는데도? 네. 저희 와이프는 책 내고 나서 저를 믿고 시작했고. 가족에게한테도 항상 좀 삼식이 취급받는 게 그래요.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때 수익으로 하셔라. 수익으로 하고 명의로 주고. 네. 오빠 왜 내 건 없어? 그래. 공동명의 안 해도 돼. 니 다 가져. 멋있다. 근데 저는 다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맨날 빼야 되고 뭐 연차 반차 써야 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할게. 근데 그럼 명의는 니 다 못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와이프도 전업이다? 다 주는 거 관계없어요. 뭐 그냥 처음부터 다 시작하면 되죠. 근데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2030 세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 대출 플랜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대상은 뭘 사야 되냐? 아직까지 20년 차 넘은 수도권에서 3억대, 4억대 아파트 갭은 가능하다고 봐요. 5천 전후로. 이제 대도시면 제도 이제 수원 권선동이 좀 오래된 동네인데 갭이 1억 전에 있다가 요즘 1억 다 넘어갔거든요. 지역마다 어차피 이제 호갱노노나 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전세가를 일단 찾아보고 내부 부동산에서 호가랑 같이 보면서 갭이 한 5천 이하 어디 지역 있지? 라는 걸 먼저 필터링 해본 다음에 가보는 거죠. 컨디션도 확인하고 이거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갭 투자 네 괜찮아 보입니다. 지방으로 먼저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4천, 지금 5천 모아놓고. 그럼요. 많아요. 지방은. 굳이 이제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를 위한 상품인 거고 1주택으로 갭 투자 가능.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100% 잡아도 되는 이유가 사실 첫 투자 5천 넣었는데 1억이 올라요. 훌륭하죠. 2천 세금 낸다. 비과세가 안 되니까 1주택이면 비과세 되네요.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 2년 해도. 그러면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 네. 내후년까지 어떤 로드맵을 그려놓고 네. 투자를 할 생각이신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대구를 갈 거라서 이제 볼만한 곳이 있는지 볼 거고요. 진짜 가시는구나, 대구를. 네. 법인으로 투자 물건은 3억 이하로 한번 볼 것 같고요. 대구든 아니든. 왜 근데 그 수도권이 안 되냐면 서울하고 인천 빼고는 토지 거래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법인으로는 3억대 이하 아파트를 볼 것 같고요. 개인 명의로는 이제 올근생이나 꼬빌 계속 볼 거고요. 돈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생수도 볼 거고 아파트나 오피는 할지 말지는 그때는 고민. 1억 이하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 스탠스는 안 봐요. 왜냐면 한번 죄송해요. 그 지랄을 한번 맛보고 네, 마음고생 해봤기 때문에 세력에 편승하지 않고 내가 그 세력과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삼진 사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받아두는 입장. 그럼 나는 설거지 대상이다 라고 설거지. 네, 판단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일진이 들어갔는데 1,000 넣고 1,000 먹었어요. 근데 이진이 2,000 넣고 4,000 먹을 수도 있어요. 삼진이 4,000 넣고 8,000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 초기 서플 투자자들이 진짜 천뛰기 했거든요. 이진이 더 많이 이제 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표현이 저급한 이유는 이제 그 급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가격대 네,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승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계에서는. 네, 적어도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고 이제 담이 높으신 분들의 얘기고 초년생 좀 첫 투자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기피하시고 말씀드렸던 지방 괜찮은 입지의 갭 투자 5천 이내 수도권에서 남아있다면 5천 이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운영으로 많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공실을 에어비앤비로 승화시키는 컨셉 또는 공실 자체를 두고 원하는 가격대 객갱신을 안 쓰기 위해서 객갱신. 네. 너무 이렇게 저렴해 보이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공실 매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예 사업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아예 이제 빌딩을 사서 사옥으로 쓰기도 하고 임차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법인이 들어가면 사무실로 쓰다가 어차피 임대료는 안 내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운영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 바탕은 단위가 크잖아요. 수천대, 억대의 수익을 벌어서 그게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베팅을 다시 한번 부동산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고민이고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다음 또 레벨업된 상태에서 저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고 네, 털리지 말자. 털리지 말자. 소식이 굉장히 빠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투자의 일선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또 한번 모시고 네, 이슈 있을 때마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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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룡단? 네, 원룡단에서 만나요. 네. 저는 없고.